처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유년 시절 힘들게 살다 나중에 꽃 피우는 이들도 많죠. 네가 뭔데 내 남편더러 사기꾼이니 뭐니 해? 뭘 안다고? 아우, 치사하게 친구들 불러다가 이러는 거 유치하지 않아요? 너 이혼했다며? 피트니스 센터 카운터나 보는 애가 쫄티 입고 다니는 것부터 이상하다 했어. 다른 남자 꼬시려고 그러고 다녔지?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어느 누구나 가정사 하나쯤은 있는 법이잖아요. 전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다툼을 자주 목격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두 분은 성격 자체가 안 맞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가다 보니 부딪힐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린 저도 잘 아는 사실을 두 분은 늘 외면하면서 살아가셨고 그 점이 제게 불우한 유년기를 안겨다 주었어요.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바람 현장이었죠. 저희 집에서 바람난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은 어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깊이를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께 직접 목격한 그 장면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 어머니가 곧바로 화를 내며 이혼을 준비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담담하신 거예요.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요.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먼 산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는 어머니의 모습에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진짜 다 알고 있었나 싶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죠. 그랬더니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전 정신도 놓고 마구 소리쳤어요. 알면서도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화난 절 보면서도 담담하게 말씀하셨죠. 왜 이혼 안 하느냐고? 그게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라면 진작에 했어. 나도 너희 애비 얼굴 보기 싫어. 그런데 이혼하고 나면 누가 돈 버니? 네가 벌 거야? 아님 내가? 아무 능력도 없는 내가 사회에 나가봤자 설거지밖에 더 하겠니? 그걸로 둘이서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어머니는 그 말을 하면서 엉엉 우셨어요. 자기도 이렇게 살기 싫은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셨죠. 지금 제 나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머니를 끌어안고 다독여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시절의 저에겐 오로지 제가 받은 상처만이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상처까지 보듬어줄 여력이 없었죠. 그렇게 전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한 삶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는 출결이 미달되어 자퇴할 수밖에 없었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 운동량이 부족해 저절로 살이 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2년가량 살다 보니 어느새 100kg대로 체중이 불어났죠. 어머니도 아버지도 초반엔 저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셨습니다만 그럴수록 스트레스를 받아 힘겨워하는 제 모습에 결국 포기하시더군요. 특히 아버지의 손이 닿으면 발작하는 증세까지 보여 점점 더 가족들과 멀어졌습니다. 20살 성인이 되었지만 제 인생은 변함이 없었어요.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쭉 살아가겠지 하고 저도 포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앞에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이모였죠. 어머니의 언니인 이모는 어릴 적부터 절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모네도 사정이 생겼어요. 이모부와 결혼하고 아이를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두 분 다 난임이셔서 쉽지 않으셨거든요. 시험관만 여러 번 도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 임신에 성공해서 다 함께 축하하는 식사 자리를 가졌던 게 기억에 남네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나라로 떠났거든요. 유산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땐 제 가슴도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모에게 어떤 위로를 전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니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연락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무렵 아버지의 바람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울증으로 집에 박혀 살면서 이모와는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20살 여름 갑자기 이모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들이닥치셨어요. 너 얼굴이 왜 이래? 너 지금 이렇게 계속 집에만 박혀 산 거야? 내 조카 맞니? 너 이놈의 기집애야. 딸이 이렇게 될 때까지 대체 뭐 한 거야, 어? 내가 그렇게 연락해도 꽁꽁 숨기더니 이래서 그랬던 거니?
이모는 제 뺨을 만지며 엉엉 우셨습니다. 그리곤 눈물 젖은 손바닥으로 어머니의 등을 내려치셨죠.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늘상 닫혀있던 제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절 위해 울어주는 이모의 눈물이 딱딱하게 얼어있던 벽을 녹인 듯 했습니다. 저와 어머니, 이모는 아무런 말 없이 셋이서 끌어안고 어엉엉 울음을 토해냈어요. 그 울음 속에는 서로를 향한 원망과 슬픔, 괴로움 등이 묻어나왔습니다. 어찌나 수많은 감정들을 쏟아냈는지 눈물을 그쳤을 땐 홀가분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제외한 이모는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근 2년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으셨어요. 처음엔 뱃속에 아이를 그렇게 허무하게 보냈을 때 제정신이 아니셨답니다. 보다 못한 이모부께서 이모를 조용한 산에 있는 절에 보내셨다고 해요. 그곳에서 1년 반가량 살면서 많은 걸 내려놓고 감정을 다스리셨다고 합니다.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 제 생각이 나더래요. 절에 살 때는 폰도 꺼놓고 속세와 인연을 모두 끊고 살았기 때문에 제 상태를 전혀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뒤늦게 연락을 취했더니 제 폰은 번호가 바뀌었다고 뜨고 저희 어머니께 연락했을 땐 대학 생활하느라 바쁘다는 말만 들으셨답니다.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매달 전화할 때마다 바쁘다고만 하고 바뀐 연락처는 알려주지도 않으니 점점 이상하다는 의심이 드셨대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모부도 심상치 않은 것 같으니 직접 찾아가 보라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저희 집으로 들이닥치셨던 거죠. 이모의 말을 끝으로 어머니 또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언니. 애 상처받은 거 뻔히 알면서 나 힘든 것만 생각한다고 모른 체 했어. 엄마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미안하다, 미안해. 이제야 후회하고 사과해서 더 미안해. 진심 어린 어머니의 사과에 저 또한 눈물을 흘리며 속내를 얘기했어요. 원망스러웠다고. 저런 끔찍한 사람과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게 오로지 돈 때문인 게 이해되지 않았다고요. 차라리 반지 하방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따로 나가 살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이모는 저와 어머니의 손을 꽉 부여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일을 들여다보지 못한 잘못도 커. 내가 도와줄게. 당장 이혼하고 우리랑 같이 살자. 남편도 동의할 거야. 이제라도 언니 노릇, 이모 노릇 할 수 있게 허락해줘. 저와 어머니는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기력한 저희에게 이모의 말은 너무나도 강인해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바로 다음 날 이모네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모부가 케이크를 들고 서서 폭죽을 터뜨리셨거든요. 새로운 삶을 축하한다는 의미의 케이크라고 하셨죠. 이모부도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울컥해서 목이 메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와 어머니는 이모와 이모부에게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스스로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한 거죠. 우선 어머니는 이혼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자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도장을 찍어주셨거든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말이에요. 아마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나 절 향한 애틋함 같은 건 하나도 없으셨나 봅니다. 저는 밖에 나가 운동하면서 살부터 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밖에 나가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대인기피증 비스름한 상태였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모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을 하다 보니 서서히 나아지더군요. 어느 정도 살이 빠졌을 땐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모부가 운동을 엄청 좋아하셨는데 매일 헬스장을 다니시다 보니 몸도 굉장히 좋으셨어요. 하루라도 운동을 쉬면 몸이 근지럽다고 하실 정도였죠. 이렇게 이모부를 따라 헬스장에 나가 러닝머신을 뛰다가 근력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노력하는 만큼 살이 빠질 때마다 쾌감이 느껴졌고 운동한 다음에 느껴지는 통증도 즐거웠습니다. 이모부 고마워요. 저 진짜 이모부 때문에 새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운동이 이렇게 즐거운 건지 몰랐는데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 생각부터 든다니까요. 성취감도 엄청나고 전부 이모부 덕분이에요. 이모부는 살이 빠지고 운동에 취미를 붙인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제 성격이 밝아진 게 너무나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 스스로도 성격이 많이 바뀐 게 느껴졌죠.
60kg대 진입했을 때부터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뭔가 어엿한 어른으로서 제 몫을 해내고 싶었거든요. 무사히 검정고시를 따낸 다음부턴 적성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사무직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의류 판매 아르바이트도 해보면서 어떤 게 나에게 잘 맞을지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운동할 때인 거예요. 열심히 운동한 다음 흐르는 땀을 닦고 샤워할 때의 즐거움은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20대 중반에 이르렀을 때 전 이미 50kg대 건강한 몸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라면 운동 관련된 직업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진지하게 이모부에게 진로 상담을 했어요. 기왕 하게 된다면 트레이너랑 직업을 갖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과거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운동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알려주고 싶다고 했죠. 네 뜻이 그렇다면 나도 응원해 줄게. 자격증 따는데 필요한 돈은 모두 지원해 줄 테니 열심히 공부해봐. 넌 분명히 잘해낼 거야. 무엇보다 운동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다는 그 예쁜 마음 하나면 충분해. 이모부를 시작으로 이모, 어머니 응원을 받으며 트레이너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 취득부터 시작해 여러 기구들을 다루는 법을 배워나갔죠. 이후엔 제가 다니던 피트니스 센터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트레이너 자리가 비어서 들어가게 된 거죠. 운이 좋았습니다. 처음엔 센터 내 트레이너들 중에 여자는 저뿐이라서 좀 어색했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 다니던 센터였기 때문에 트레이너 선생님들과도 친분이 있어서 금세 편안해졌답니다. 그분들도 제가 열심히 공부해 트레이너가 되었다는 사실에 함께 기뻐해 주셨고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개인 PT 수업을 하게 되면 트레이너에게 정해진 수당이 주어져요. 그래서 개인 PT 고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트레이너 간의 묘한 신경전도 벌어집니다. 전 사실 개인 PT까지는 별로 욕심이 없었어요. 그저 운동의 재미를, 즐거움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제 주변에는 트레이너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사람들로 붐볐어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돈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죠. 전 그분들께 항상 성심성의껏 응대해드렸습니다. PT비를 받지 않아도 어떻게 운동을 하고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경험을 살려 조언해드렸죠. 실제로 제가 100kg까지 쪘다가 살을 빼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설명이 고객님들께 굉장히 좋게 다가온 모양인지 다들 진심으로 절 대해주셨습니다. 트레이너님 덕분에 저 요즘 운동하는 게 즐거워요. 갑자기 살이 10kg나 쪄서 우울하고 밖에 나가기도 싫었는데 이젠 일부러 시간 내서 운동하러 나가게 되는 거 있죠. 혹시 저 트레이너님께 개인 PT 받을 수 있을까요? 자연스레 제게 개인 PT를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직 실력도 모자란 내가 이런 돈을 받아가면서 누구를 가르쳐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들께서 지금까지 같이 한 트레이너들 중에 가장 성실하고 실력이 좋다며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응원을 받다 보니 신이 나서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며 어떻게 수업을 할지 어떤 식단을 짜드릴지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3년쯤 지났을 땐 시간이 없어서 PT 요청을 거절할 정도였어요. 입소문이 나서 고객님의 지인과 친구, 가족분들이 점점 제게 PT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럴 때면 대기 순번을 뽑고 빈자리가 나면 불러달라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셨죠. 정말이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생긴다고 트레이너들의 질투심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저들의 적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무시했던 건지 엄청 친절하게 대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PT 고객님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견제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견제 정도면 다행이지 나중엔 아예 대놓고 앞에서 험한 말까지 하더군요. 야, 너 몸매 가지고 고개 꼬시는 거 안 창피하냐? 맨날 쫙 붙는 옷 입고 와서 엉덩이나 안 들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PT 고객 늘리면 좋아? 같은 트레이너들 쪽팔리게 만들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몸매 가지고 고개 꼬시는 건 오히려 상대방이었습니다. 저야 기본 운동복에다 PT 고객님들의 80%는 여자분이셨어요.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동성에게 수업받는 걸 선호하셨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울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운동을 접하면서 성격도 많이 호전적으로 바뀐 상태였어요. 가만히 듣고 있을 성격이 아니었죠. 몸매 가지고 꼬시는 건 그쪽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몸은 다 가리고 다니잖아요. 그쪽은 맨날 다 드러나는 쫄나시에 짧은 쫄바지만 입으시더만요. 어떤 고객님은 보기 민망하다고 저한테 하소연도 하셨다니까요. 참나, 그러는데도 고객이 안 느는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깝네요. 그렇게 맞붙기 시작하니까 우습게도 제게 시비 거는 이들이 오히려 줄어들더군요. 참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가만인 줄 알고 더 달려드는 아주 야비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아치면서 살다 보니 속은 통쾌했지만 은근히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매번 출근할 때마다 적대시 여기는 이들을 마주한다는 게 꽤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센터를 옮겨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차였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저희 동네에 망해가는 피트니스 센터의 양도글을 보게 되었어요. 저도 그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려고 하다가 시설도 안 좋고 운영도 개판이라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먼 옆 동네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상황이라 구미가 당겼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너 생활 3년이면 그렇게 긴 게 아니라서 무턱대고 센터를 운영하는 게 맞나 싶은 고민에 휩싸였어요. 그래도 놓치기엔 아쉬운 기회였습니다. 결국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그 센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주변 시세보다 싸게 잘 나온 상태고 리모델링도 비교적 최근이라 인테리어 비용도 별로 들지 않을 것 같다고요. 어머니는 좋은 기회인 건 알지만 조금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망한 센터다 보니 그걸 다시 인수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가 문제였죠. 저도 그 점이 걱정되는 부분이라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한참 고민하던 이모가 저더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면 우리 다 같이 운영해보는 건 어때? 나도 지금 하는 일 곧 관둘까 고민하던 차였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계속 다니는 게 눈치 보일 정도였거든. 그동안 나도 남편도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다 같이 보태서 시작하는 거야. 넷이서 힘 합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이모의 말에 긍정적인 힘을 얻는 동시에 또 다른 걱정이 들었어요. 다 같이 운영한다는 건 모두가 기존의 일을 관둔다는 뜻인데 피트니스 센터가 잘 되지 않으면 동시에 백수가 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묘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들더군요. 그런데 이모부가 그런 제 불안을 바로 읽으시더니 걱정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모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이 일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하실 수 있대요. 만약 센터가 잘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일하면 된다고 다독이셨죠. 그 후로도 꽤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인수하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각자 모은 돈을 합치고 3억가량 대출 낸 다음에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이모가 카운터를 보기로 했고 이모부는 센터 내 전반적인 관리를 맡아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트레이너로 일했어요. 바로 옆 동네라서 그런지 제게 PT를 받던 고객님들도 덩달아 저희 센터로 넘어오셨습니다. 감사히 생각하며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하루, 한 달, 1년이 지나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엄청 인기 많은 센터는 아닐지언정 적어도 넷이서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돈이 들어왔고 전보다 훨씬 여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신경 쓰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제게 피트니스 센터를 양도했던 매도인 있잖아요. 그분이 저희 센터 운영에 대해 되게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다른 구에서도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두 개를 운영하다가 저희 동네에 있던 센터에서 계속 적자가 이어지자 하나만 정리한 거였던 거죠. 그럼 목욕탕 관리는 어떻게 하셔? 뭐 업체 부르나? 아니, 우리는 매점 보시는 분한테 돈 좀 더 주고 청소까지 시키는데 영 시원찮아서 말이지. 업체면 어떤 업체 쓰는데? 망해가던 센터가 1년 만에 정상 궤도에 오르니 영업비밀이라도 알아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은근슬쩍 와가지곤 이것저것 운영에 관련된 걸 물어보시더군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구에서 영업 중인 센터도 간당간당하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얼마나 답답하면 저러실까 싶어서 다 답을 해드렸어요. 처음엔 고맙다면서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를 사들고 오시더군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일부러 더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곤 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좋은 제도가 있으면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청소 잘하는 업체를 만나면 알려드리기도 했죠. 초반엔 정말로 감사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놔라 한다고 제가 말한 정보로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오히려 성질을 내더군요. 좋은 정보를 준다고 해서 그게 센터 수익과 완전히 일치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청소업체를 섭외한다고 해도 시설이 깔끔하고 좋다고 해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고객들에게 네 가지가 없으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듯이 말입니다. 사장님, 예민하신 건 알겠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성질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린 건 그저 정보일 뿐이지 이렇게 하면 수익이 오를 거라고 약속드린 건 아니잖아요. 주식에서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에 따라 수익이 다르듯이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어리고 여자라서 무시하는 건가 싶어서 제대로 화내면서 말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안은 조용하더군요. 미안하다는 사과는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묘하게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은 거래가 성사되고 나면 다신 볼 일 없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거리를 두고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하는 문자를 받아도 대충 둘러대고 제대로 답해주지 않았죠. 눈치 보느라 막상 찾아오진 않길래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모부도 그 사람 좀 맘에 안 든다며 다음에 또 그런 일 있으면 본인에게 말해달라고 하셨죠. 아무래도 남자 어른들끼리 해결하는 편이 낫다고요. 그 말에 또 아버지 같은 든든함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도인이 우울한 표정으로 저희 센터를 찾아왔어요. 거진 3개월 만이라 오랜만에 오셨네요 하고 인사를 건넸죠. 그랬더니 한숨을 푹 내쉬면서 다른 구에서 운영 중인 센터도 문을 닫기로 했답니다. 깜짝 놀라서 잘하고 계신 거 아니었냐고 되물었습니다. 적자로 돌아선 지는 꽤 됐고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셨대요. 직원을 더 유능한 사람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기구들도 더 좋은 걸 구비해봤답니다. 그런데 한 번 발길을 끄는 고객님들을 다시 유치하기가 정말 힘들더래요. 이벤트 전단지를 돌려도 그때뿐이고 이벤트가 끝나면 다시 사람들이 발걸음을 끊더랍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니 더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부족하고 본인 욕심인 것 같아서 관두려고 한대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괜히 마음이 쓰였어요.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항상 불안한 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한번 고객님들이 실망하고 돌아서면 잡기 힘들다는 사실이었죠. 위치가 중요한 장사다 보니 결국 동네 장사거든요. 그렇다 보니 입소문도 금방 나서 여간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도인분도 많이 힘드셨겠다 싶어서 최선을 다해 위로를 해드렸죠. 그래도 열심히 하셨는데 많이 아쉬우겠어요. 저도 직접 피트니스 센터 운영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신경 쓸 부분도 정말 많고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었다면 저도 벌써 지쳤을 것 같아요. 그동안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매도인 분께선 그간 운영하면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정리하려고 마음먹으니 내심 속이 후련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온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센터는 제가 인수한 센터보다 더 최신식이었는데 안에 있는 운동기구들을 다 처분하려는데 싸게 살 마음이 있냐고 여쭤보시는 겁니다. 마침 운동기구 몇 개를 덜어내고 바꿀까 고민하던 차여서 구미가 당기더군요. 그래서 이모부와 함께 매도인분을 따라 폐업 예정인 센터를 방문했어요. 운동기구에 대해선 저보다 이모부가 더 빠삭하셨거든요. 실제로 만져보고 작동해보니 멀쩡한 기구들이었는데 마침 저희 센터에 구비하고 싶던 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몇 개 고른 다음에 얼마에 넘기실 예정인지 여쭤보았죠. 우리가 남도 아니고 나도 빨리 정리하고 폐업하고 싶어서 진짜 저렴하게 줄게. 그거 다 합하면 정가로는 7천만 원 넘는 거 알지? 근데 딱 4천에 줄게. 대신 이번 주 내에 대금을 선불로 줬음에 나도 대출받은 것 때문에 금전적으로 묶인 걸 처리해야 폐업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돈이 좀 급하거든. 이모부와 저는 일단 좀 더 고민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한 뒤 센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4천만 원이면 정말 저렴한 게 맞았어요. 실제 정가대로 하면 7천만 원가량 된다는 것도 맞았고요. 하지만 4천만 원을 먼저 보내야 한다는 게 조금 걸렸습니다. 운동기구를 전달받는 날 보내면 안 되냐고 했더니 저 말고 다른 사람 몇몇한테도 중고로 기구를 팔았대요. 그래서 운동기구를 옮겨주는 업체를 불러서 넘길 건데 여러 번 부르면 그만큼 돈이 더 나간다는 거죠. 운송비 절약을 위해 한 번에 불러서 처리하고 싶으니 이번 달 말일에 한 번에 옮겨주겠대요. 그때 돈을 받으면 완벽해지겠지만
당장 폐업을 해야 빨리 세금이며 뭐며 정산이 되는데 대출 때문에 자금이 급해서 더뎌지고 있는 상황이래요. 우리가 얼굴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원한다면 서류도 떼어줄 테니 돈 먼저 보내줄 수 없냐는 거였죠. 가족들과 다 같이 고민한 끝에 명확한 서류를 넘겨두고 대금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입금한 뒤에는 세금 계산서와 거래 명세표, 입금 내역서까지 모두 뽑아서 준비해 두었죠. 현물이 걸려있는 거니 속일 거라 생각진 않았으나 혹시 모르니까요. 그렇게 약속했던 말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매도인에게 내일 기고 들어오는 거 맞느냐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더군요. 조금 불안했으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당일이 되니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탔어요. 그제야 속았구나 했죠. 열받아서 미친 듯이 전화를 했는데 한참 동안 받지 않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받더군요. 사장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러세요? 저한테 계산서면 뭐며 다 있는 거 아시죠? 이대로 고소하면 사장님만 손해일 텐데요. 열이 오르면 좀 차분해지는 스타일이라서 경고하듯이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매도인은 불쌍한 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자기도 오늘 보내려고 했는데 운송비가 없어서 안 되겠답니다. 운송비가 얼마냐 그것까지 내준다고 했더니 그럼 혹시 5천만 원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헛소리냐 물으니 뭐라는 줄 아세요? 열심히 돈을 빌리고 다녔지만 자금이 모자라서 폐업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대요. 근데 딱 5천만 원만 있으면 처리가 된답니다. 그러니 저더러 5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 즉시 운동기구를 넘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린가요? 뒤통수 치고 사기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라는 건 진짜 무슨 심보인가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이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전 당장 내일까지 보내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단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 말을 들은 가족들은 저보다 더 화를 내며 가만둬선 안 된다고 소리치셨죠.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다음 날까지 기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 바로 그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저 혼자서 변호사를 만나고 법적 처리를 밟는 건 처음이었죠. 처음에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는데 막상 부딪혀보니 별거 아니더군요. 한층 성장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한 다음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 같아요. 몇 개월 뒤 고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에선 사기죄로 판단 내렸고 바로 지금 명령을 신청해 뒀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오더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돈이 있으면 갚았지.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사람이 야박하게 그러면 못 써. 젊은 아가씨가 마음을 곱게 먹었어야지 말이야. 꼴랑 4천만 원 가지고 너무하네 너무해. 혼자서 열내는 목소리를 들으니 쫄리는구나 싶어서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소 절차를 밟으면서 알게 됐지만 저희에게 보여줬던 운동기구는 이미 다른 곳에 팔아넘긴 지 오래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4천만 원을 받고 며칠 뒤 바로 다른 업자한테 팔았던 거죠. 누가 봐도 작정하고 사기친 거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랬다느니 불쌍한 척하는데 속을 바보가 어딨나요? 전 매도인의 연락을 무시하고 차단했습니다. 법원에선 그들의 재산을 조사했는데 참나 다른 지역에 작은 건물을 하나 갖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못 갚을 만큼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더니 결국 그 건물 앞으로 압류를 건 다음에야 돈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물론 4천만 원을 제외하고서 변호사 선임비도 받아냈죠. 아쉽게도 사기죄는 위자료가 성립되지 않는다더군요. 법원에선 사기당한 금액을 받으면 정신적 피해가 복구되는 걸로 판단한다고 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바로 민사까지 걸어서 위자료까지 받아냈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피해본 건 없으니 그리고 저 또한 성장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살아갔어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 매도인의 와이프가 주기적으로 저희 센터에 방문하는 거예요. 예민하게 이것저것 트집 잡아서 큰 소리 치길래 처음엔 누군지 모르고 그냥 흔한 진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에 오시는 단골 고객님께서 저를 슬쩍 부르더니 귀띔을 해주시더군요. 저 인간 여기 센터 처음 운영하던 사람 와이프예요. 요 며칠 자꾸 와서 시비 걸던데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 웬만하면 엮이지 마세요. 센터 운영할 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소문났었거든요. 엮이면 더 힘드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이제 이해가 가더군요. 갑자기 나타나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비를 걸더라니.
제가 고소까지 하고 돈을 받아가니 열받았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잘못은 상대방이 저질렀는데 이렇게 복수하는 게 말이 되나요? 진짜 재수없게 이상한 사람들한테 걸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가족들에게도 모두 일러두었어요. 저 사람이 매도인 와이프다 했더니 어머니도 이모도 어쩐지 하더군요. 그런데 참 답답한 사실은 저희 센터에 오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는 거였습니다. 애초에 영업방해가 될 만큼 난동을 피우거나 법적 조치가 가능할 정도였으면 당장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묘하게 괴롭히는 거 아시죠? 뭐 화장실이 더러우니 치우라고 해서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유치한 방식이요. 하루는 진짜 사람 신경을 엄청 긁는 일이 있었습니다. 헬스장에서 고객님 자세를 봐주고 있을 때였어요. 직원분이 달려오시더니 지금 여탕에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얼른 내려가 봤죠. 그랬더니 매도인 와이프가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사물함에 짐을 다 넣고 열쇠로 잠갔는데 글쎄 거기서 내 지갑만 사라졌잖아. 그 안에 든 현금만 해도 100만 원 돈인데 어쩔 거야? 열쇠도 내가 들고 있었는데 이거 직원이나 사장의 사물함 턴 거 아니야? 진짜로 지갑을 들고 왔는지 잃어버린 게 맞는지 증명할 방법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저희 직원들과 저를 의심하는데 너무 열받는 거예요. 생판 남이었다면 진짜 잃어버렸나 해서 찾아보려는 노력이라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진상짓하던 매도인 와이프가 벌인 일이니 이것도 연기의 가능성이 농후했죠. 맞장구를 쳐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때 저희 이모가 나섰습니다. 지갑 생김새가 어떤지 크기는 어떤지 자세히 물어보셨죠. 그렇게 물어볼 줄은 몰랐는지 약간 당황해하면서 말해주더군요. 길쭉한 장지갑이고 색상은 검정, 메이커는 샤넬이랍니다. 안엔 5만원권으로 100만원 정도 들어있었답니다. 이모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모두 받아 적으셨어요. 그러면서 평소에 사용하시던 지갑 맞으신가요? 하더군요. 그 말에 매도인 와이프는 성질을 내면서 그럼 평소에 쓰던 지갑이지 남의 지갑 가지고 난리치겠냐며 자기 의심하냐고 소리치는 겁니다. 이모는 고개를 숙이며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리겠다고 정중하게 대했어요. 그땐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저라면 절대 고개 못 숙일 것 같았거든요. 매도인 와이프는 이모의 사과에 조금 기분이 풀린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오늘 마감하고 건물 전체 다 뒤져보겠다며 내일 다시 방문해달라고 하는 말에도 순순히 알겠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렇게 소동은 일단락되고 매도인 와이프는 내일 다시 올 테니 반드시 찾아놔라. 안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할 거라고 단단히 일러두고 떠났습니다. 전 그녀가 만들어낸 일이라는 걸 확신한 상황이었기에 이모더러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다그쳤어요.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지금까지 말한 대화도 다 녹음해놨으니까 걱정 마. 나 오늘 좀 바쁠 것 같으니까 카운터에 다른 직원 배치 좀 부탁할게. 나 먼저 퇴근한다.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한 말도 없이 그대로 퇴근하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이모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한 행동인 건 알겠는데 그게 뭔지 모르니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모의 속내가 무엇인지는 바로 다음 날 알 수 있었어요. 매도인 와이프가 찾아왔을 때 이모가 종이뭉치를 꺼내더군요. 그 종이뭉치엔 매도인 와이프의 모습이 찍혀있는 CCTV였어요. 전 몰랐는데 이 사람이 월 단위로 목욕을 끊는 게 아니라 매일 하루씩 결제를 했더군요. 언제 관둘지 몰라서인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인지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매일 카운트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이때 꺼내는 지갑의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 이모가 밤새 CCTV를 뒤졌던 거였어요. 그때가 목욕탕을 다닌 지 한 달이 좀 넘은 상태였으니 꼬박 한 달에 CCTV를 다 뒤져서 캡처하신 거예요. 그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캡처본을 보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모두 똑같은 지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샤넬은커녕 완전히 다른 브랜드의 빨간색 지갑이었어요. 매도인 와이프가 말한 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디자인이었죠. 이모가 내민 종이 뭉치를 쥐고 넘겨보던 매도인 와이프는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평소 사용하시던 지갑이라길래 CCTV 전부 돌려봤는데 설명하신 디자인과 완전히 다르던데요. 이러면 고객님이 하신 말씀에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명확한 디자인을 파악해서 찾아보려고 애쓴 건데 아예 색상이랑 브랜드부터 달라서 찾지도 못하겠더군요. 대체 뭐가 진실입니까? 이모의 말을 들은 매도인 와이프는 열을 내면서
언제 평소에 쓰던 거라고 했느냐고 우기는 겁니다. 원래 쓰던 지갑은 빨간색이 맞는데 얼마 전에 남편으로부터 선물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모는 그렇게 우길 줄 알았다는 듯이 그때 말했던 매도인 와이프의 녹음본을 들었습니다. 녹음본에선 선명하게 평소에 쓰던 거니까 그러지 남의 걸로 우기는 거겠냐고 따지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죠. 이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고객님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니 신뢰가 안 간다고요. 그래서 지갑 분실이 저희 탓이라고 하는 말도 믿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도 분실된 게 사실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셔도 좋다고 하셨죠. 대신 그럴 경우 저희도 이 CCTV 자료와 녹음본을 모두 제출할 거라고 했습니다. 판단은 경찰과 법원에서 할 거고 만약 저희 잘못이 아니라면 민사소송 걸어서 영업방해 비용까지 받아낼 테니 현명하게 결정하라고 하셨어요. 전 이모가 그렇게 똑부러지게 잘 말하는 사람인 줄 처음 알았어요. 어찌나 속이 뻥 뚫리던지 매도인 와이프는 대꾸도 못하고 입술만 물어뜯더니 휙 나가버렸습니다. 이모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다 찾아볼 생각을 했대? 나한테도 말하지. 그럼 찾는 거 도와줬을 텐데. 아무튼 이모 덕분이야. 나 이렇게 속 시원한 거 처음이라니까. 이모는 흥분해서 방방거리는 절 향해 웃어 보이셨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아무런 대꾸도 못하게 증거 가지고 입을 막아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매도인 와이프는 진짜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는 사람인가 봐요.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하는 거 있죠. 뭐 지갑 사건을 일절 꺼내지 않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또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엉덩이가 왜 이렇게 펑퍼짐해졌느냐느니 트레이너가 그렇게 살쪄서 되겠느니 하면서요. 매일 체중 재는 입장에선 전혀 변화가 없는 몸인데 말이에요. 괜히 시비를 거는 거죠. 일부러 헬스장까지 와서 노래 선곡이 별로라든지 바닥이 너무 미끄럽다든지 그런 트집을 잡으면서 제 신경을 긁기 시작했어요. 점점 저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갈 때쯤이었습니다. 당시 카운터를 볼 사람이 없어서 제가 대신 서 있던 때였어요. 트레이너는 고용한 직원들이 있어서 몇 시간 정도는 자리를 비울 수 있었거든요. 한 고객님이 카운터로 오시더니 한 달권 끊었는데 당장 환불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젊은 고객님이셨고 헬스장에서도 열심히 하시던 분이라 이유가 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일 때문인지 여쭤봐도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목욕탕 사람들 텃세가 너무 심해요. 오늘 처음이라고 제자리도 막 뺐고 탕에 들어가면 눈치 주면서 자기들끼리 귓속말하는데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제 돈 주면서 다니는데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관두려고요. 환불되죠? 전 신규 고객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목욕탕 관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때밀이와 매점하시는 분과 친분이 깊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다면 제게 진작에 말씀하셨을 분들이신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신규 고객님께는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곧장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여탕 담당하시는 때밀이 직원분과 매점 직원분을 불렀습니다. 오늘 있었던 환불 사건을 말씀드리며 진실을 알려달라고 부탁드렸죠. 그랬더니 두 분 다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난리치는 건 알았는데 그렇게 텃세 부리면서 고객 쫓아내는 것까진 모르셨대요. 자세히 말씀해달라고 했더니 역시 이 일의 주동자는 매도인의 와이프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서 여기저기 트집 잡고 다니더니 갑자기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오더래요. 전 헬스장에만 박혀 있어서 몰랐는데 친구들과 함께 목욕탕만 이용했던 모양입니다. 5명이서 무리를 짓고서 욕탕 앞에 모여 앉아 시끄럽게 떠드는 건 기본이고 탕 안에 들어가서도 춥다 했다 뜨겁다 했다 변덕이 장난 아니었대요. 그래서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걸 알아서 자제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걸로 씨알 먹힐 사람들이면 그런 짓도 하지 않았겠죠. 결국 하다 이젠 텃세까지 부려서 고객을 쫓아낸 상황이었죠. 전 일단 알겠다고 말한 뒤 집에서 어머니와 이모, 이모부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 혼자 생각해선 도무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이 안 나왔거든요. 와, 그것들 완전히 미쳤구나. 카운터에선 요즘 행패를 안 부리길래 그러려니 했는데 뒤에서 그러고 다녔단 말이야? 이거 가만히 못 내버려두지. 나한테 맡겨. 내가 혼쭐을 내줄 테니까. 지금까지 본 어머니의 모습 중에서 가장 환한 모습이었습니다. 전 며칠 뒤 어머니가 진짜 성격이 센 분이시구나.
내 앞에서 숨겨왔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은 카운터를 이모에게 맡기시더니 어머니와 친구분들이 같이 센터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분들이셔서 고개 숙여 인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하하호호 웃으시면서 많이 컸다며 요즘 힘들게 하는 사람 있다던데 괜찮냐고 안부 인사를 하시더군요. 어색하게 웃어 보였더니 걱정 말라며 아줌마들이 다 처리해줄게 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친구분들과 함께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뭔가에 신난 듯 어린아이처럼 보였거든요. 그때 이모가 제 옆에서 속삭이셨습니다. 너 이제 걱정 없겠다면서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쭤봤더니 글쎄 저희 어머니가 학창시절 꽤 소문난 무리였대요.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는 칠공주 중 한 명이었다나요? 저도 몰랐던 어머니의 과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남들에게 피해주는 그런 양아치물은 아니었대요. 오히려 돈을 뜯기고 피해 입은 친구들의 복수를 대신해줄 만큼 정의로운 무리였답니다. 지금 찾아오신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바로 그 칠공주분들이셨던 거죠. 그 말을 들으니 대체 목욕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려는 건지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트레이너분께 헬스장을 부탁드리고 서둘러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이었어요. 매점 직원분은 어떡하냐면서 펄쩍이고 계셨죠. 얼른 그쪽으로 향했더니 매도인 와이프와 친구 4명, 어머니와 친구 6명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가 여기서 행패 부리면서 텃세 부리고 다니는 애니? 진짜 할 짓도 없구나. 얼굴 보니까 알겠다. 어디 다른 데선 받아주는 것 없으니까 목욕탕에 와서 그러고 다니는구나.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 여기다 풀면 속 시원하니? 사기치고 다니는 네 남편 단속이나 잘해. 어머니 친구분이 와다다 말하는데 찍소리도 못하는 거 있죠. 기죽어 있는 게 멀리서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매도인 와이프가 나서서 지금 위협하는 거냐며 고소할 거니 뭐냐는 바람에 분위기는 더 삭막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들 저더러 손가락질하면서 수군거리니까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인격 모독적인 말까지 하는 거 있죠. 네가 뭔데 내 남편더러 사기꾼이니 뭐니 해? 뭘 안다고? 치사하게 친구들 불러다가 이러는 거 유치하지 않아요? 너 이혼했다며? 피트니스 센터 카운터나 보는 애가 쫄티 입고 다니는 것부터 이상하다 했어. 다른 남자 꼬시려고 그러고 다녔지? 이건 진짜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 어머니 친구분들은 더 열받으셨겠죠. 특히나 엄마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더니 일가를 하셨어요. 아이고야, 요 입이 문제네, 요 입이 문제야. 다신 말 못하게 요 주둥이를 확 꼬매야 되겠네. 그러면서 양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그 아줌마 머리를 잡고 땅으로 내닫고 주셨죠. 그리곤 한 손으론 그 아줌마 입을 꽉 잡아서 막고 있었고 한 손에는 바나나 우유를 잡고 아줌마 콧구멍에 마구 부으셨어요. 어메 이거 안 나? 아줌마 입에서는 바나나 우유가 넘쳐 흘렀고 엄마는 입을 막아야 한다며 아줌마 콧구멍에 2손가락을 마구 삐집고 넣으셨어요. 단 한 방울의 우유도 흘리지 않겠다는 각오로요. 이 정신 나간 옆에는 이거 안 무슨 모습 오늘 나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속으로 마구 웃음이 나왔어요. 이래서 한국 엄마들이 무섭구나 뼈저리게 느꼈죠. 순식간에 매도인 와이프네 친구들과 어머니 친구들이 한데 섞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흔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말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더군요. 결국 다른 손님이 신고해서 경찰이 들이닥친 후에야 진정되었습니다. 경찰서에 나란히 앉아서 조사받는데 양쪽 다 잘못됐다는 결론을 짓더군요. 먼저 자극한 매도인 와이프의 선빵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머리카락을 잡은 어머니 친구분도 잘못이 있다고요. 경찰분께선 피를 본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 잡아뜯은 게 전부니 그냥 서로 화해하고 마무리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서로 합의한 뒤에야 경찰서를 빠져나올 수 있었죠. 매도인 와이프네 무리는 끝까지 저희를 향해 침을 뱉고 가더군요. 그의 어머니와 친구분들이 울컥해하는 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딸 앞이라 그런지 인내하셨습니다. 전 가만히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고를 쳐도 딸이 치는 게 보통인데 어머니 때문에 경찰서에 오다니 참 기가 막혔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이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하려고 친구들 부른 건 아니었는데
그런 인격 모독적인 말까지 할 줄은 몰랐지 뭐야. 그래도 우리 딸 엄마 덕에 속은 시원하지. 엄마 덕에 속이 시원하지 않느냐며 코를 찡긋하면서 웃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웃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어이없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습니다. 유년 시절의 기억 때문에 여전히 어머니를 대할 때 묘한 선이 있었는데 그 기점으로 깡그리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전 진짜 못 산다 하면서 배를 붙잡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웃어댔습니다. 그 소리 어머니도 친구분들도 다 같이 깔깔거렸죠.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진하게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맞는지 매도인 와이프는 더 이상 저희 센터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소동으로 소문이 안 좋게 날까봐 내심 걱정했었는데 의외로 소문이 더 좋아지는 거 있죠. 어머니 고향이 이 지역이었다 보니 어머니와 친구분들을 알아본 아주머니분이 계셨던 거예요. 학창시절 때 피해 입은 친구들 도와주고 아픈 친구들을 지켜주던 의리녀들이라나요? 그러면서 오히려 좋은 소문이 퍼져 고객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때 행패 부렸던 매도인 와이프는 애초에 사람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상황이어서 오히려 속 시원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여러모로 저희에겐 도움이 됐던 거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들 참 징하더군요. 한 반년 가까이 조용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센터 운영도 순조로웠고 직원들과도 친분이 쌓이면서 다 같이 놀러도 다녀오고 재밌게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여탕 매점 직원분이 절 몰래 부르더군요. 무슨 할 말이 있으시느냐 물었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저번에 소란 피우고 난리쳤던 이전 센터 주인 와이프 있잖아. 걔네들 옆 동네 목욕탕 차린 거 알아? 나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사람들 몇 주 전부터 우리 직원들 다 한 명씩 찌르고 다녔대. 자기네가 더 잘해주겠다고 지들 목욕탕으로 옮기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와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아니 서로 엮여서 그렇게까지 당했으면 이제 그만할 법도 하지 않나요? 애초에 사기친 자기네들 잘못인데 대체 어디까지 엮이려고 드는 건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매점 직원분은 처음엔 자기한테만 컨택이 온 줄 아셨대요. 어차피 갈 마음도 없고 참 웃기는 사람들이다 하고 말았답니다. 그러다 어제 직원분들끼리 맥주 한 잔을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대요. 그런데 다들 한 번씩 제안을 받았다는 겁니다. 웃긴 건 단 한 명도 그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초에 작은 동네니 이런저런 소문은 금방 퍼지기 마련입니다. 이전에 망했던 센터를 운영할 때부터 직원들한테 갑질이 장난 아니었대요. 이미 다 아는 판국에 그들에게 갈 바보가 어딨겠어요. 게다가 지금 직원분들 대부분이 제가 처음 오픈할 때부터 함께한 분들이십니다. 그만큼 서로 간의 유대감도 깊고 저도 예의를 갖추어 최대한 잘해드리고 있었죠. 서로 주고받는 유대감이란 게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아마 의리 때문에라도 남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당연히 가족들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또다시 분노하셨죠. 이번엔 친구들 데리고 그 목욕탕에 가겠다고 하셔서 말리느라 혼났습니다. 한 번은 그렇다 쳐도 두 번은 안 된다고요. 저희는 그냥 주말에 시간 날 때 다 같이 그 목욕탕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약간 경고하는 차원이었죠. 너희 운영하는 목욕탕 위치 우리도 안다. 앞으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서 행패 부리면 똑같이 돌려줄 거다 하는 의미를 담은 방문이랄까요? 그렇게 저희는 그 주 주말에 그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는 작더군요. 여전히 돈 많은 척 엄청 하더니 모자라긴 했나 봅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카운터에 있는 매도인과 매도인 와이프가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두 눈을 땡그랗게 뜨더군요. 깜짝 놀라셨나 봐요. 매도인분은 저번에 사기 사건으로 법정에서 본 이후로 처음 뵙네요. 와이프 시켜서 저희 센터 해코지 엄청 하셨죠? 저희도 바보라서 참은 거 아니거든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업장 운영하는 입장에서 피해보기 싫으시죠? 앞으로는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센터로 찾아올 땐 그렇게 당당하게 와서 진상짓 하더니 막상 제가 찾아갔을 땐 어찌나 바들바들 떨던지 우스울 정도였어요. 아마도 제가 와서 똑같은 해코지를 할까봐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입을 꾹 다무는 걸 보면요. 전 그쪽들처럼 인성이 더러운 게 아니라서 경고 차원의 방문한 거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온 거 목욕탕도 결제하고 들어가 봤죠. 그래도 신식이라고 시설은 꽤 괜찮더군요.
규모는 확실히 동네 목욕탕이라 작긴 했지만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조용히 잘 운영하면 기본적인 수익은 나올 듯 했어요. 위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사우나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우유를 하나 마시면서 나오던 차였어요. 목욕탕 옆에 흡연구역이 있었는데 저희보다 먼저 사우나를 마친 이모부가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군요. 그런가 보다 하고 먼저 차에 타서 어머니, 이모와 목욕탕 시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빛이 되어 있던 드라이기가 신식 모델이었는데 꽤 괜찮아 보여서 의논 중이었죠. 그때 담배를 다 핀 이모부가 차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뭇 진지해 보이기에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죠. 흡연구역에 어떤 아저씨 둘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눈치를 보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담배를 피웠어. 조용하다 보니 둘이 대화하는 게 들렸는데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무슨 대화했느냐고 했더니 방금 저희가 다녀온 매도인네 목욕탕에서 마사지 받았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었던 거죠. 5만 원이면 전신 다 해준다느니 여자 얼굴이 어떻다느니 그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누가 봐도 불법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죠. 이걸 어째야 하나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우선 신고부터 하고 보자는 의견이 모아졌죠. 이모부가 들은 말이 전부여서 딱히 증거가 없었지만 신고하기엔 심증이 충분했거든요. 그렇게 경찰서에 들러 신고를 했고 그 결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쳐서 조사한 결과 정말 불법적인 행위가 이어졌다더군요. 워낙 증거로 보일 만한 흔적이 많아서 재판까지 갈 것도 없을 정도였답니다. 여기저기 빚도 많고 사기친 전적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선처를 바랬다는데 그럴 거면 불법적인 짓을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죠. 당연히 그 선처를 바란다는 말은 통하지도 않았고 불구속 입건 후 2년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제가 유년 시절엔 가족에 대한 불행한 기억만 안고 살았었잖아요. 이모와 이모부 덕에 이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알게 되었고요. 고마운 마음에 외제차도 뽑아드리고 제2의 부모님이라 생각하며 보답하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게도 한 아이가 생겼어요. 물론 아직까진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남편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아이냐고요? 이번에 보내주신 패딩도 잘 입고 있어요. 덕분에 학교에서 자랑도 하고 다닌답니다. 매번 섬세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얼른 커서 그간 받은 것들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어요. 제가 성인이 되면 꼭 만나주세요. 감사합니다, 후원자님. 얼마 전에 제가 후원하는 아동으로부터 받은 편지예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익명으로 후원하고 있답니다. 홀로 2년간 마음의 문을 닫고 살 때 제겐 가족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어요. 그때 당시 저를 잡아먹던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있는 가족을 지원했을 때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가족이 없는 이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후원 아동을 만나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 명뿐이지만 점차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아이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3년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